자, 그럼 딱 봅시다. 1번부터 3번. 네. 독서 이론과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한번 천천히 보시면, 언제나 말씀드린 게 이렇게 지문을 볼 때 첫 번째 문단 번호 이렇게 매기를 했었죠. 1, 2, 3, 4. 이렇게 매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3번은 기억에 대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걸 체크하는 건데, 보시면요. 기억은 네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어쩔 수 없이 제일 마지막에 풀 수밖에 없고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독서 이론이 나오면 3개의 문단이 형성되거든요. 3개의 문단이 형성되면 첫 번째 문단은 1번 문제, 두 번째 문단이 2번 문제, 세 번째 문단은 3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 2번이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랑 세 번째 문단이 2번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쭉 보시면 되는데, 빠르게 봅시다. 읽기 지도법은 학습자의 독서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균형적 읽기 지도법이 있다 합니다. 두 번째 문단, 균형적 읽기 지도법은 기존의 발음 중심 지도법과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절충한 지도법이랍니다. 혹시나 해서 어휘 모르신 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절충이란 게 뭐냐면 A와 B 둘 중 두 개가 있으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A의 장점만, B의 장점만 해가지고 새로운 C를 만들거나 아니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완전 새로운 C를 선택하는 게 절충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균형적 읽기 지도법이라는 거는 기존 발음 중심 지도법과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아예 선택 안 하거나 둘 중 하나, 둘 각각의 장점만 골라서 뽑은 게 바로 균형적 읽기 지도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음 중심 지도법은 글이란 결국 음절과 같은 하위 요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임에 주목하여 하위 요소의 습득과 암기를 우선적으로 지도한다. 이 때문에 발음 중심 지도법에서는 음독과 반복 학습에 등이 강조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휘에 더 집착하자는 겁니다. 어휘 하나하나에 집착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너네 외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발음 중심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는 거는 동기부여와 글의 맥락에 주목하여 관심 유도나 내용 예측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따라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는 흥미있는 독서에 대한 노출이나 읽기 전략 수립 등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는 거는 이 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거를 한번 읽어봐. 서점에 가서 너네가 이거 재밌겠다 하는 것만 쫙 봐봐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나 아니면 작가를 봐가지고 이거 혹시 이런 내용일까? 라고 예측하면서 흥미를 고취하는 게 바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는 거고요. 전자는 발음 중심이겠죠. 발음 중심 지도법에서는 하위 요소에 대한 반복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흥미를 잃기 쉽다는 단점이 있고요. 후자는 총체적인데, 총체적은 하위 요소에 대한 학습의 부재로 인해 만족할 만한 학습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쉽죠?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으니까 한번 1번 보시면 1번 선지 발음 중심 지도법에서는 글을 하위 요소들의 집합 요소라고 본다. 맞고요. 2번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는 하위 요소에 대한 관심 유도에 중점을 둔답니다. 맞나요? 틀렸죠? 뭐가 틀렸나요? 네, 하위 요소가 틀렸죠. 하위 요소 학습은 총체적이 아니라 발음 중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 2번이었었고요. 3번 음독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보다 발음 중심 지도법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맞고요. 균형적 읽기 지도법에서는 선택한 독서에 따라 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건 아직 안 나왔고 패스. 그다음에 5번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하위 요소에 대한 학습 부재로 발음 중심 지도법에 비해 학습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을 바로 가시면
균형적 읽기 지도법은 두 지도법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각각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이 지도법에서는 독서를 해독, 단어 제입, 독해가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 행위라고 보고 각 요소들을 모두 학습시킬 것을 강조한다. 이때 해독이란 문자의 따위를 알아내는 것을, 단어 제의는 맥락에 맞는 어휘의 뜻을 추론하는 것을, 독해는 문장이나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균형적 읽기 지도법은 두 지도법에서 각각 강조하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데 이때에도 교육자는 여러 요소들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가령 예시를 들어주는데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독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용 예측의 용이성이나 재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나 어법 등의 규칙이 잘 지켜져 해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서적을 선택하는 걸 추천한다는데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독해를 하면 내용 예측의 용이성이나 재미만 고려하는 거는 총체적 방법이죠. 네, 이것만 쓰면 안 되고 왜 여기 위에서 둘 다 쓴다 했으니까 총체적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문법이나 어법 이런 거는 하위 요소들의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 중심도 같이 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까지 읽었기 때문에 한번 2번 문제 빠르게 보시면 거기 보시면 독서 모형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한 모형으로 사양식 모형, 하양식 모형, 상호작용 모형이 있다. 사양식 모형은 독서를 단어, 문장, 문단, 글 순으로 이해가 확장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고요. 하양식 모형은 독서를 독자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 예측과 실제 내용이 통합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보는 과정이다 하고 있는데 자, 본문에 나온 것과 연관을 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보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사양식 모형은 보기에서 나온 것, 죄송합니다. 사양식 모형은 본문의 어떤 지도법이랑 관련이 있죠? 발음 중심이겠죠. 그 다음에 하양식은 이거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겠죠.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랑 흥미, 예측 이런 거였으니까 얘는 총체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호작용 모형은 앞선 두 모형을 아우른 것으로 작은 언어 단위에서부터 해석과 이어질 내는 예측이 동시에 진행되며 배경 지식의 교정이나 독자가 이해한 의미의 정교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독서라고 본다는데 얘는 오히려 균형적 읽기 방법이나 관련이 있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찍고 가면 문제 되게 쉬웠습니다. 자, 1번 발음 중심 지도법은 사양식 모형보다는 하양식 모형에 기반을 둔다 했는데 틀렸죠? 네, 발음 중심법은 사양식에 더 가까울 테고요. 2번 사양식 모형에 따르면 다양한 문법 규칙이 적용되는 글일수록 독서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맞을까요? 소원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네 이거 영어를 생각해봐. 영어에서 어떤 문장을 해석하는데 거기 문법 규칙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 너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하나 다 뜯어붙여야 되잖아. 그래도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좀 예시를 볼 수 있냐면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문법이나 어법 등의 규칙이 잘 지켜져서 해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서적을 선택할 걸 추천하는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문법이나 어법 등의 규칙이 잘 지켜져야 되는 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해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려면 이게 한두 개인 게 좋겠죠. 규칙이 막 5개, 6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수월하게 틀렸고요. 3번 상호작용 모형에 따르면 균형적 읽기 지도법에서 독해와 해독의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데 그쵸? 지금 위에서 뭐라 했어? 동시에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네, 예, 맞겠네요. 그래서 답 3번. 4번 하양식 모형에 따르면 맥락을 읽어내기 위한 읽기 정략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도움 된다 했었죠. 균형적 읽기 지도법에서의 단어 제인이 일어나는 과정은 상호작용 요소보다 하양식 모형에서 설명하기 쉽다는 게 아니죠. 사양식 모형은 정말 그냥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단어 제인보다는 해독에 더 가깝겠죠. 하나하나 다 뜯어고치는. 자, 그 다음에 4번
죄송해요. 네 번째 문단. 균형적 읽기 지도법은 학습자에 따라 지도 과정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일례로 예시로 청각적 감각이 뛰어난 학습자에 대해서는 음독이나 낭독과 같은 교육 방법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혹시 3번 3번 들으신 분들은 어휘가 부족한 겁니다. 어휘가 부족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균형적 읽기 지도법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게 달라질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형적 읽기 지도법에서는 해도, 단어, 제인, 독해가 함께 이루어진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 했어. 왜냐면 이 세 가지가 무조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했어. 근데 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학습자별로 어떤 이는 해독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어떤 이는 단어 제인을 많이 하거나, 어떤 이는 독해를 많이 하게 한다. 이게 바로 우선시해야 된다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3번에 1번을 보시면 학습자에 따라 읽기 과정이 해독과 단어 제인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게 틀렸죠. 이렇게 되면 독해를 빼버린 것입니다. 근데 독해 빼버리면 안 돼서 꼭 균형적 읽기 지도법에서는 해독, 단어 제인, 독해 이 세 가지가 무조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우선시를 할 거냐 라는 거기 때문에 3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오케이? 혹시나 3번 틀리신 분들은 우선시라는 말과 뭐뭐만으로 이렇게 딱 제한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다라는 거를 체크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지문인데 대학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수능 특강에서 비슷하게 한번 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 특강인 것도 오히려 본문 내용은 쉬웠어요. 본문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후딱 빨리 보시면 얘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에 보시면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체크하라는 건데, 기억이 계약입니다. 계약이 첫 번째 문단에서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근데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문단이 되게 길거든요, 생각보다. 원래 첫 번째 문단이 서론이어서 한 4-5줄? 3-4줄만 나와도 되는데, 지금 얘 보시면 10줄이 넘어갑니다. 10줄이 넘어간다는 거는 계약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설명해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는 거는 4번 문제는 첫 번째 문단만 봐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먼저 말한 게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 보통 서론이기 때문에 되게 짧습니다. 한 3-4줄, 4-5줄, 많아야지만 4-5줄인데, 근데 여기서 10줄이라는 거는 첫 번째 문단이 단순 서론이 아니라 되게 디테일한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4번인데, 그러면 4번 문제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단만 읽어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요. 6번, 효율적 계약 파기와 관련해요. A의 입장과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체크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글 읽을 때 이렇게 작은 다운표 있으면 얘가 중심 소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계약이 있어서 이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인가 했더니 근데 6번에 작은 다운표가 효율적 계약 파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 계약 파기가 여기서 중심 소재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A와 B를 보시면 A는 법 경제학자입니다. B는 법 경제학자들 주장을 비판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A와 B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대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뭐겠어. 효율적 계약 파기에 대해서 A는 찬성하고 B는 반대하는데, 문제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계약 파기에 대해서 A는 반대하고 B는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게 뻔하겠죠. 7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본문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게 7번 문제였고, 어휘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빨리 볼게요. 계약이란 특정 시점에 취할 이 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의미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빈번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못하게 됨에 따라 경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각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한 완전 계약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친구들이랑 약속 잡는 거 생각해봐. 약속 잡는 거 생각하는데 귀찮은데? 하면서 그냥 난 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한테 내 자신의 이익을 더 위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럼 친구랑 약속을 취소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알아가지고 너네랑 약속 잡을 때 진짜 하나하나 바꿔진 거야. 너가 만약에 1분이라 늦을 경우 1분당 10,000원. 아니면 너가 갑자기 뭐 1시간 전에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 약속을 파기하면 뭐 너가 나한테 5만 원을 줘야 되고 근데 뭐 2시간, 3시간 전에 파기를 한다면 너가 나한테 뭐 기프티콘 뭘 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해봐.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너네 그 친구 다시 안 만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하여 정부는 계약법을 제정해서 각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함으로써 불완전한 계약을 보완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린 게 그런데 다음이 중요한 포인트를 썼죠. 법률 제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법 경제학자들은 계약이 파기된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이루어지는 계약 파기를 효율적 계약 파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 파기가 도움이 되면 이거는 계약 파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바로 효율적 계약 파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1번 문제 죄송해요 4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맞고요. 정부는 법을 통해 계약법을 통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있다. 네, 맞죠. 당사자가 특정 시점에 해야 할 행위에 대해 서로 약속하는 것 계약 맞고요. 4번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맨 마지막에 나왔던 효율적 계약 파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도 맞고요. 마지막 5번 모든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이행 방법을 규정해 놓는다면 경제 주체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데 이건 틀렸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 네, 빈번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이게 바로 경제 주체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 했었죠. 이건 첫 번째 문단에 세네 번째 줄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빈번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서로를 신뢰를 못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4번에 다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문단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만 봐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4번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문단 들어가시면 공장을 운영하는 갑이 을로부터 생산기계를 2,000만 원에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자. 갑은 생산기계에 2,500만 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을의 생산기계 제작 비용은 1,700만 원이다. 또한 갑이 생산기계 도입에 맞춰 시설을 변경해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때 이 지출은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행해지며 계약 이행 시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신뢰 투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내용인데 신뢰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갑은 어떤 가게를 만들고 싶은데 가게에는 당연히 생산기계가 필요할 테고 이 생산기계에 있어서 생산기계가 있어야만 이 가게를 오픈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설을 변경했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기계가 없어 봐. 그럼 이 시설 변경한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은 그 생산기계가 도입될 것을 믿고 이 생산기계가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 해서 신뢰 투자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계약이 이행되면 갑과 을은 각각 편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300만 원의 순편익을 얻으며 이때 사회적 순편익은 두 사람의 순편익의 것 같다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회적 순편익은 몇이야? 600이야, 600. 왜냐면 각각 갑과 을 둘 다 각각 300만 원씩 얻는댔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순편익은 두 사람이 얻는 합과 똑같았기 때문에 300 플러스 300이어서 60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왜 300만 원을 얻었는지를 이해하고 가야 돼. 왜 300만 원 얻어? 갑은 왜 300만 원을 얻어? 갑이 300만 원 얻는 이유가 뭐냐면 갑은 생산기계의 가치 얼마더니 2,500으로 준 거야. 근데 얘가 이걸 얼마에 샀어? 2천만 원에 샀잖아. 그럼 갑이 생각하기에 얼마를 이득받다 생각하겠어? 500만 원 이득받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뭐 기계를 사려고 지금 당근을 찾아봤는데 당근마켓에 그 기계 사면 30만 원 갖고 있어야 되겠지? 30만 원 줘야지 했는데 그 당근에서 20만 원을 파는 거야. 그럼 너네가 딱 봐서 나 30만 원을 살렸는데 이거 20만 원이네? 와, 나 10만 원 이득받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난 이 기계에 2,500만 원을 가치를 부여했는데 이거를 2천만 원에 살 수 있네? 그러면 500만 원을 이득 본 거잖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왜 500만 원에서 왜 300만 원 왜 줄었냐 했더니 시설을 변경할 때 돈을 투자했잖아. 그래도 거기 비용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을 빡구해야 되겠죠. 그래도 500 마이너스 200 해서 갑은 300만 원 얻는 거고, 그다음 을은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이 기계를 제작하는 데가 1,700이라니까 당연히 이거는 300만 원에 이득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생산기계에 2,600만 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병이 갑 대신 자신에게 2,300만 원의 기계를 판매할 것을 을에게 제안했대. 자, 그럼 이때는 이제 계산이 달라지는 거지. 자, 병은 그럼 얼마를 얻는 거야? 병의 순편익은 얼마야? 300. 왜냐면 얘는 갑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했어. 2,600이라 생각해서 얘는 2,300에 기계를 팔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이고. 그럼 만약에 을은 갑이 아니라 병에게 하면 얼마를 이득 보는 거야? 이게 600이죠. 그쵸? 그럼 이렇게만 보면 사회적 순편익은 증가했어, 줄어들었어? 증가했죠. 왜냐면 원래는 600인데 지금 병은 300만 원 얻는 거고 을은 600만 원 얻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그래서 더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배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을과 병의 순편익의 합에서 갑에 투자할 때 갑의 투자액이 200만 원이었잖아. 200만 원을 뺀 새 계약의 이행시의 순편익이 700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약금자 얘네는 법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을에게 뭐라 그랬어? 야, 계약 파기해 하겠죠. 왜냐면 이게 더 사회적 순편익이 크니까. 그런데 계약 파기 시에는 대개 손해배상이 수반되며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파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이 새로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순편익 증가보다 작을 때 계약을 파기한 유인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해배상액이 순편익의 증가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겠지. 손해배상액이 당연히 순편익의 증가보다 작아야 되겠죠. 나 이거 계약 파기했는데 손해배상을 훨씬 많이 해야 되네? 그럼 굳이 이거 계약 파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순편익의 증가분보다 더 작아야 이때 계약을 파기한 유인이 갖는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배상 방법이 채택되었느냐에 따라 효율적 계약 파기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대 손실의 원칙에 따른 방법인데 이 방법은 계약을 파기한 측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시 상대방이 얻었을 순편익과 신뢰 투자액을 배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너네 한번 계산해봐. 기대 손실의 원칙에 따르면 을은 갑에게 얼마를 줘야 돼? 500. 왜? 상대방이 얻었을 순편익이 몇이야? 갑이 얻었을 순편익이 300이었잖아. 그 다음에 갑이 신뢰 투자한 게 얼마야? 200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신뢰 손실 원칙에 따른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계약을 파기한 측이 상대방의 재산 수준을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건데 이거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우기 때문에 밑에 설명해 주는데 따라서
계약 이행 전에 이미 지출한 실내 투자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실내 손실 원칙에 따르면 을은 갑에게 200만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럴 땐 얘는 이렇게 옆에 적고 가세요. 기대 손실은 순편익 플러스 실내 투자를 배상해줘야 되는 거고, 실내 손실은 그냥 실내 투자만 배상해주면 된다 라고 마킹하고 가시면 편하겠죠. 자, 세 번째 문단까지 읽었으니까 5번 문장 한번 딱 봅시다. 5번 1번 계약의 체결과 실내 투자 모두 계약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맞죠? 계약의 체결 역시 뭐야? 이거는 특정 시점에 당사자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맞는 거고, 실내 투자 역시 계약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고,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계약 당사자의 실내 투자액이 클수록 계약 이행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은 작아진다. 맞네. 왜 맞죠? 투자액이 나가지면 사회적 이익이 좋은. 그쵸. 지금 봐봐, 생각해봐. 지금 원래 값은 2,5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샀잖아. 그래서 와, 난 500만 원에 샀었는데 얘가 투자한 게 200만 원이야. 그래서 얘는 200만 원 빼서 300만 원 얻었잖아. 근데 만약에 실내 투자액이 300으로 진 거야, 얘가. 그럼 이 값의 순편익은 몇이야? 500에서 300을 뺀 2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200이 되면 사회적 순편익은 당연히 작아지는 거죠. 그게 뭐죠? 다음 3번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새 계약 이행 시 순편익이 같다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파기할 유인을 갖는다. 아니지 않나? 아닌데 왜 아니냐면 계약을 파기할 유인은 언제 됐어? 손해배상액이 순편익보다 작아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뭐래? 얘네들이 같을 때 파기할 유인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답 3번인 거죠. 그럼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구매자가 그 물품의 투자 부여한 가치가 클수록 구매자의 순편익은 크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값이 얘는 2,500만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나는 5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생각했는데 값이 만약에 3,000만 원의 가치를 부여했다 생각해봐. 그럼 이제 값은 1,000만 원의 순편익을 얻었다 생각할 거니까 얘도 맞는 거죠. 5번 물품 계약을 맺은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실내 상실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대 손실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맞지? 왜 맞아? 얘는 실내 상실은 뭐야? 딱 실내 투자만 해주면 됐던 거고, 기대 손실은 순편익 플러스 실내 투자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손실을 순편익이라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실내 상실 원칙은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 네 번째 문단. 한편 법 경작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효율적 계약 파기의 경우 어느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든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실내 투자가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거 너네 바로 이해했어요. 만약 나 같으면 여기 밑줄 치고 이거에 대한 의미 혹은 이거의 이유를 찾아라는 문제를 출제했을 거야. 이거 왜 과도한 실내 투자를 유발해? 그러면은 파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이 두 가지 경우를 했잖아. 기대 상실은 뭐였어? 기대 손실은 실내 투자 플러스 순편익. 그 다음에 실내 상실은 실내 투자만 해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실내 투자는 무조건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이 새끼 계약 파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 계약 파기 못하게 실내 투자를 미친 듯이 하자. 그러니까 갑이 그래서 악심을 품고 나 원래 실내 투자 200만 원 했는데 아니야 2천만 원 해버려. 2천만 원 해버리게 되면 을은 어떻게든 이 계약을 파기하는 2천만 원을 무조건 손해배상해버리니까 이런 좀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과도한 실내 투자가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 순편익이 증가될 수 있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신뢰 저하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에 따른 리스크를 감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거래 비용들이 발생해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후기 쓰겠지. 갑이 만약 을이 이렇게 해서 효율적 계약 파기를 해서 계약을 파기해버려. 그럼 갑은 가만히 있겠어? 갑 어떻게 해서 후기 쓰겠지. 리뷰 써가지고 얘 지금 다른 쪽에서 더 비싸게 산다 해가지고 우리 계약 빼버리고 다른 쪽에 해버렸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을은 좀 믿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을이랑 계약을 못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길게 본다면 순편익이 계속 줄여줄 테고, 그다음에 을 입장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갑의 입장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다음에 또 자기가 이렇게 계약 파기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 때 과도하게 어떤 거래 비용을 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길게 본다면 비효율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지어서 바로 6번 문제를 푸시면 효율적 계약 파기와 관련지어서 A, 법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찬성에 반대해. 찬성하겠지. 찬성하니까 법 경제학자들은 효율적 계약 파기의 장점만 얘기하겠어, 단점만 얘기하겠어? 장점만 얘기하겠죠. 그럼 비판하는 입장은 반대니까 단점만 얘기할 테고. 오케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만 찾으면 돼. 자, 1번 성취. 효율적 계약 파기로 인해 이전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건수가 줄어들었대. 이거는 효율적 계약 파기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지. 단점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말해야 돼? B가 말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의 입장, 법 경제학자, 찬성하는 입장에서 강화되겠어? 아니죠. B의 입장이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 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행해지며 계약 이행 시에만 의미가 있는 투자, 이게 무슨 투자야? 신뢰 투자야. 신뢰 투자의 규모가 이전보다 감소했대. 이건 지금 장점이야, 단점이야? 신뢰 투자가 감소했으니까 장점. 장점이겠지. 그러니까 이건 근데 딱 장점이라 말하기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B의 입장은 확실히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됐대. 신뢰 투자가 좀 감소됐대. 그러면 A 입장에서 B한테 뭐라 할 수 있어? 야, B야, 너 효율적 계약 파기가 많아지면 신뢰 투자 규모 커진다. 근데 지금 작아졌는데? 그럼 B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A 입장이 약화된 게 아니라 B 입장이 약화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효율적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증가했대. 손해배상액이 증가했단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야? 신뢰 증가했다. 그치, 신뢰 투자가 증가했다는 거야. 왜? 어떤 손해배상 방법이든 신뢰 투자는 무조건 해줘야 되니까. 그럼 지금 신뢰 투자가 증가했네? 이거는 효율적 계약 파기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겠죠. 단점 얘기하니까 이거는 B의 입장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B의 입장 강화되겠고, 그러니까 맞는 거죠. 6번이 답 3번. 그럼 4번. 효율적 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순편익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했대. 이건 지금 누구의 내용과 반대돼? 중장기적으로 순편익이 증가됐대. 이건 누구의 입장과 반대돼? B 입장과 반대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얘기 나오면 B 입장이 약화되겠어, 강화되겠어? 약화되겠죠. 그럼 마지막 5번. 효율적 계약 파기로 인해 완전 계약에 가깝도록 여러 조건을 추가했대. 여러 조건을 추가했다는 거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추가했다는 거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추가했으면 여기 밑에 도서인데 거래 비용이 증가했대. 이거는 효율적 계약 파기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죠. 단점이기 때문에 B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 강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번에 답 3번. 오케이? 7번. 7번도 쉬웠어요. 이것도. 자,
식당을 개업하려는 A는 인테리어 업자인 B와 총 금액인 1,500만 원에 11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인테리어에 2천만 원의 가치를 부여했대. B는 인테리어 공사는 비용이 1천만 원이에요. 자, 그럼 먼저 B부터 계산할 수 있겠죠. B는 순편익이 얼마야? 500. 근데 A는 아직 모르는 게 A는 뭐가 있냐면 실내 투자가 있습니다. 그럼 자, 일단 A는 2천만 원의 가치 보였으면 A는 일단 500만 원을 얻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A는 12월에 식당이 개업하는 홍보 광고로 100만 원을 지출해야 돼. 그렇게 되면 A의 순편익은 얼마로 줄어들어? 400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얘네들의 사회적 순편익이 2배이죠. 오케이? 이후 인테리어에 2천만 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C가 B에게 1,700만 원에 A의 식당 대신 자신의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하였대. 자, 이때 C의 순편익은 얼마야? 300. 300. B는? B는 700. 그쵸. B는 700. 그럼 얘네들의 순편익은 얼마야? 1000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그냥 1000이 아니라 여기 1000에서 뭘 빼야 돼? 손해배상을 빼야죠. 자, 손해배상 경우 어떤 경우 있어? 첫 번째, 기대상실. 두 번째는 신뢰상실이란 말이야. 신뢰손실이란 말이야. 기대의 상실은 A의 순편익과 신뢰 투자의 비용을 다 추가해야 돼. 자, 일단 신뢰 투자는 둘 다 100이었죠. 여기 기대 상실을 얼마 추가해야 되냐면 A가 얻을 순편익 400을 추가해야 돼. 자, 그럼 너네가 봐봐. 이거는 B가 계약을 파기해야 돼? 아니면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돼? 1번일 때는 유지하고 1번도 유지를 해야 되고 2번이면 하고요. 아니지, 둘 다 유지해야지. 순편익이 안 커졌잖아. 순편익이 커질 경우가 바로 효율적 계약 파기를 했었잖아. B는 첫 번째일 때는 500만 원을 벌고, 그러니까 A랑 거래할 때는 500을 벌고 500 벌었죠. 그리고 C랑 일할 때는 700을 그쵸.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700하고 500 하면 얘 200밖에 얻는 게 없으니까 1번의 경우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2번 신뢰 상실일 때는 계약 파기해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600만 원 얻으니까. A랑 할 때부터 더 증가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자, 그럼 1번부터 A와 B 계약이 이행될 경우 A보다 B가 얻게 될 순편익이 더 크겠군. 맞지? 지금 A에서는 얼마였어? A는 400 얻는 거였는데 B는 얼마는 거면 500 얻었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죠. 2번 기대 손실. 기대 손실은 신뢰 투자나 순편익을 추가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500이었단 말이야. B가 계약 폐기 시 A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500만 원 맞고, 3번 B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신뢰 손실 100보다 기대 손실 500 따를 경우 400만 원 더 많겠군. 얘도 맞고요. 4번 신뢰 손실 원칙에 따라 신뢰 손실이면 B는 A에게 100을 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B가 A의 계약을 파기하고 C와 새 계약을 이해함으로써 효율적 계약 파기가 이룰 수 있겠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범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본다면 B의 B의 순편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이걸 법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효율적 계약 파기가 되려면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 상호 표시가 어떤 겁니다. 조금 애매했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효율적 계약 파기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첫 번째,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해야 된다. 이게 법 경제학자들의 의견이었잖아. 그러니까 법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효율적 계약 파기는 안 된다는 거야.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다음 5번 실내 손실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A가 12월에 식당을 개업하는 광고에 200만 원을 계약 이행 전에 추가로 지출했다면 B에게는 계약을 파기할 이유는 없겠군. 전혀 없겠죠. 왜냐면 손해배상은 더 증가됐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오케이? 안 힘드시면 과학기술과 사람 안 있나요? 뚜렷하대. 뚜렷인데 뚜렷이랑 유사는 다른 말이죠. 유사는 비슷하겠는데 뚜렷은 그 비슷하게 뜻이 아니잖아. 근데 유사는 다 지워야지. 그냥 분명 명하고 맞다 비슷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뭐였지? 꺾이는 였다면 꺾이는이 굴절, 설정, 고정은 아니잖아. 그걸 답 1번. 오케이? 그래서 이건 제일 먼저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고. 자, 그럼 빨리 본문 봅시다. 본문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본문도 수능 특강 아마 연계일 겁니다. 빛과 관련해서 빛이 파동뿐만 아니라 광자라는 입자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 지문 7이었나 8까 아인슈타인 관련된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와 내용이어서 아인슈타인이 아닌데 이거 뭐 빛을 관측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주제통합이었나? 하여튼 그거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빛은 파동뿐만 아니라 광자라는 입자들의 흐름으로도 볼 수 있어서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은 입자의 성질이라는 건 광자의 성질인 거죠. 광자의 성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감마선은 전자 등의 입자들과 충돌하여 쉽게 진행 방향이 바뀌는 특징이 있고요. 이 카메라는 이러한 감마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장치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감마선이 이제 쉥쉥 하고 이렇게 진행 방향이 바뀌니까 이 카메라는 그걸 땅 찍어가지고 얘가 과연 어디 있는지 그걸 파악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을 읽었으니까 그래도 8번 딱 보시면 1번 성질, 감마선은 입자의 성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맞죠? 입자의 성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했었고 2번 감마선은 다른 입자, 전자였죠. 전자와 충돌하여 진행 방향이 쉽게 바뀐다. 이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아직 풀 수 없고 4번 빛은 광자들의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지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가 두 번째 문단. 콤프턴 카메라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콤프턴 산란 현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 산란 현상은 광자가 전자와 충돌하여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인데 이때 기존 진행 방향과 꺾인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산란각이라 하고요. 광자와 충돌한 전자는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고 제자리에서 튕겨나가게 된답니다. 한편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에 반비례된답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했던 거죠.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에서 비례, 반비례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고 가라고. 이거 갖고 무조건 문제 나오니까 밑에 쓰시면 광자의 에너지 가 만약에 크게 증가되면 빛의 파장은 줄어들 테고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는 증가되는 얘네 둘의 관계는 반비례다. 수고하시면 되고 충돌 과정에서 광자는 전자에 전달한 만큼 에너지를 잃게 된답니다. 그래서 빛은 충돌 전보다 긴 파장을 갖게 된대요. 오케이? 왜냐면 에너지랑 지금 파장이 반대를 했잖아요. 반비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었으니까 파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비례로 증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긴 파장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광자는 전자에 전달한 만큼 에너지를 잃게 된다. 그럼 반대로 전자는 전자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전자는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빛의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충돌 전후의 파장 차이를 콤프턴 이동이다라고 한답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밑에 파장 차이라 썼거든요. 왜냐면 이게 의미가 좀 달라. 이
이동이랑 차이의 의미는 확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하고 장난질 칠 거예요, 문제에서. 이동이 파장 차이 아닌 것처럼, 파장 차이가 이동이 아닌 것처럼 이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자마자 컴퓨터 이동 파장 차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낌이 온다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이거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거는 조금 바로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럴 경우에는 밑에 써놓으세요. 왜냐면 언제 말씀드린 게 이렇게 단어 바꿔서 문제 출제되는 게 수능 국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파형을 또 보시면 컴퓨터 산란 현상에서 충돌한 광자와 전자는 모두 에너지를 잃게 된답니다. 틀렸죠? 뭐가 틀렸죠? 전자가 틀렸죠. 전자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8번에서 3번. 너무 쉽네요. 5번, 산란 현상이 일어나면 빛은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 진행하게 된다. 그쵸? 이게 진행 각도, 진행 방향 바뀐 됐으니까. 오케이. 너무 쉽네요. 자, 세 번째 문단. 컴퓨터 카메라는 이러한 컴퓨터 이동이 클수록 산란각이 크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산란각을 추정한답니다. 얘도 지금 말이 안 나온 건 비례관계죠. 컴퓨터 이동이 클수록 산란각은 커진대. 근데 컴퓨터 이동이란 게 뭐였어? 파장의 차이였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파장의 차이가 커지면 산란각도 커진다 해서 얘네 둘의 관계는 비례관계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 이를 위해 컴퓨터 산란 현상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감마선의 파장을 측정한답니다. 컴퓨터 카메라는 판 모양의 산란부 검출기와 흡수부 검출기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답니다. 이거 내가 먼저 말씀드린 게 이게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본문 내용과 그림과 계속 관련 지어야 되는데 바로 나왔잖아요. 산란부 검출기는 판대기에 판 모양이고 흡수부 검출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답니다. 오케이? 감마선이 산란부 검출기에 입사가 되면 먼저 파장이 측정된 뒤에 컴퓨터 산란 현상이 일으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얘 보시면 얘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 실제 감마선이 입사된 방향. 그래서 이렇게 쭉 온 거야. 쭉 오다가 여기서 땅 부딪혀, 검출기에서. 그럼 얘 검출기에서 땅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산란부에서? 아니지, 꺾이기 전에 뭐가 된댔어? 먼저라고 써 있어요. 먼저. 파장이 먼저 측정된다고. 파장이 측정된 다음에 그 다음 방향이 샥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 보시면 이 점선이 원래는 방향이었단 말이야. 원래 가야 되는 방향인데 얘가 지금 산란부 검출기에서 누굴 만났겠어? 전자를 만났겠죠. 전자를 만나서 이렇게 땅 꺾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후 해당 감마선은 흡수부 검출기에 흡수가 되고요. 이때 또 파장이 측정된대. 자, 그럼 너네 여기까지 생각해요. 그러면 산란부 검출기에서 파장 한번 측정했어. 그 다음에 흡수부에서 한번 파장 측정했어.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치, 차이를 구해야지. 차이를 구한 게 뭐라고? 파장 차이가 뭐라고? 컴퓨터 이동이고, 이 차이가 크면 산란각이 어떻다고? 크다.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거죠. 한편 컴퓨터 산란 현상에 의해 빛의 진행방에 꺾인 지점과 흡수부 검출기에 감마선이 흡수된 지점을 기록해 충돌 후에 광자의 진행 방향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후 광자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밀로 갈 것이다 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충돌 후 광자가 진행한 방향의 정반대를 기준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렇게 간댔지, 충돌로 진행 방향이. 근데 이거의 반대가 바로 이 기준 방향이라는 거야. 오케이? 감마선이 산란부 검출기에 입사된 방향은 기준 방향과 산란각만큼의 각도를 이룬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산란각이 이만큼 알파 정도였는데, 이거 똑같이 이 기준 방향이 진행 방향의 정반대였는데, 이 기준 방향과 원래 입사된 방향의 각은 산란각 알파랑 똑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에 해당하는 방향은 모두 후보 방향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알파만큼 차이 나는 거, 산란각만큼 차이 나는 게 다 후보 방향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니? 그래?
나이 질문 제일 재밌었는데? 재밌어요. 하고 기준 방향을 축으로 하나의 후보 방향을 회전시킨대.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지. 빙글. 얘를 기준으로 빙글. 측정적인 모든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얘네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다 후보 방향이라는 거죠. 재미없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파장의 감마선이 같은 방향으로 입사되더라도 전자와 충돌될 때 광자가 잃게 되는 에너지는 일정하지 않대.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때? 에너지를 잃는 게 다르다, 일정하지 않다는 거는 또 뭐가 일정하지 않냐면 산란각도 일정하지 않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지금 얘는 이렇게 슝 와서 이게 꺾였잖아. 근데 여기 꺾일 때 에너지를 잃는 만큼 산란각이 달라진댔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여기 일로 꺾여봐. 그럼 일로 꺾이면 이 산란각도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측정을 반복함에 따라 후보 방향의 집합도 다르게 나는. 단 이처럼 후보 방향의 집합이 달라지더라도 각각의 집합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물질의 방향은 언제나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따라서 측정을 반복하여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후보 방향을 찾으면 해당 방향에 감마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있을 수 있다는 걸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9번도 똑같고 카메라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1번 산란부 검출기에는 광자가 전자와 충돌하기 전에 빛의 파장을 측정한다. 네.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맨 위에 써있었잖아요. 산란 현상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파장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고. 충돌하기 전이라는 게 산란부에 들어가기 전인데 산란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체크한다 했으니까 오케이. 2번 산란부 검출기에서 광자가 잃어버린 에너지가 크대. 그러면 콩프턴 이동이 더 커진대요. 콩프턴 이동이 뭐였어? 파장 차이겠잖아. 파장 차이가 커지면 뭐가 달라져? 산란각이 달라지는 건데 얘 뭐라 돼 있어? 얘 맞는 거죠. 잃어버린 에너지가 크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장 차이잖아.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건 이 차이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산란각도 커지는 거죠. 오케이. 감마선을 방출한 물질이 위치한 방향 알아내기 위해서는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쵸? 얘 맨 마지막 문항에 나왔었고 4번 산란부 검출기에 동일한 파장의 감마선이 같은 방향으로 재입사되는 경우 기준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맞지 않아? 틀렸죠? 얘 왜 틀렸어? 방향이 모두 다르니까. 그치, 이게 아까 뭐랬어? 기준 방향은 뭐야? 기준 방향은 충돌을 광자의 진행 방향의 정반대로 가는 거였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또 에너지가 달라지고 일로 갔어 봐. 일로 갔으면 기준 방향은 어디야? 여기 위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준 방향은 항상 또 일정하지 않죠. 왜냐면 똑같은 동일한 파장의 감마선을 같은 방향 아무리 입사하더라도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달라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9번에 답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산란부 검출기에 동일한 파장의 감마선이 재입사되더라도 감마선의 파장이 달라진다. 그쵸? 감마선의 파장이 달라진다는 게 입사되는 날과요. 흡수되는 게 다른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과학기술이란 말이요. 10번. 자, 감마선 A와 감마선 B를 각각 방출시켜 컴퓨터 카메라로 한 번씩 측정하였다. A가 입사되는 경우, B가 입사되는 경우보다 산란부 검출기에서 측정된 파장의 길이는 길었답니다. 자, 얘는 한 번씩 정리하면 산란부에서 파장의 길이야. 파장의 길이가 A가 B보다 더 컸대. 그러면 에너지는 A와 B 둘 중 누가 커?
B가 크죠. 왜? 파장의 길이랑 에너지는 반비례되겠으니까. 근데 흡수부 검출기에서 측정된 파장의 길이는 짧았대. 오케이. 그럼 또 여기 쓰면 흡수부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A가 B보다 작고 그 말은 에너지가 A가 더 컸다는 거지. 자, 그럼 너네 이거 보고 딱 이거 생각해서 바로 찾았어. 뭐였냐면, 자,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잃었어? A와 B 둘 중에? B? 걷다 들어갔어. 그치. 컸다가 작아졌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누가 제일 많이 잃었어? B가 제일 많이 잃은 거야. 그럼 B가 제일 많이 잃었으니까 얘는 파장 차이가 어떻게 돼? 길어졌던 거고. 그럼 얘는 산란각이 커진 거고. 그거 찾아가는 문제였어, 이거는. 10번은. 너네 이거 찾을 수 있어? 너 이거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이거 파장의 길이는 페이크야. 파장의 길이는 페이크고, 파장의 길이랑 반비례되는 에너지 차이를 알았어야 되는 거고, 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잃었냐? B가 많이 잃었다. 그럼 B가 많이 잃었다는 거는 파장의 콤프턴 이동이 컸다는 거고, 산란각이 컸다라는 거니까. 오케이? 그 얘기였던 거야. 그럼 4번. 하나의 후보 방향이 기존 방향을 이루는 각도는 산란각이었잖아. 산란각을 B를 측정할 때보다 A를 측정할 때 더 작겠군. 그렇지? 그러니까 답 4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 비례 나오면 과학기술에서 반비례 비례 나오면 무조건 문제 나와. 이거는 1번 선지부터 쿵푸턴 산란 현상이 일어난 후에 A보다 B를 구성하는 광자가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겠군 하는 건데, 에너지는 누가 더 높겠어? 뭐야? B. 자, 근데 이것도 페이크야. 그럼 A보다 B를 구성하는 에너지가 높대. 맞는 거 아니야? 광자잖아, 광자. 광자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전자와 부딪히면 광자가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였잖아. 근데 그게 클수록 산란각도 커진댔잖아. 그러니까 지금 B는 산란각이 크니까 광자가 어떻게 됐어? 에너지를 더 많이 잃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낮은 에너지지. 왜냐면 B가 산란각이 크다는 거고, 산란각이 크다는 거는 광자가 전자한테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줬다는 거니까. 2번, 각각의 측정 결과로부터 얻은 쿵푸턴 이동. 이거는 파장 차이였죠. 파장 차이는 A를 측정할 때보다 B를 측정할 때도 작겠군 이란 건데, 파장 차이는 많이 잃을수록 그러니까 지금 파장 차이는 산란각이랑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A보다 B가 산란각이 더 작아? 아니지, B가 더 산란각이 크댔잖아. 그러니까 틀려. 3번, 산란구 검출돼서 튕겨나간 전자의 에너지는, 자, 중요한 게 또 전자 에너지야. 전자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얻었겠어? B가 더 많이 얻었겠죠. 왜냐면 광자가 더 많이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작겠군요. 마지막 5번, B를 측정할 때 나타난 후보 방향 중에는 A를 측정해서 나타난 후보 방향과 중복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페이크 문제였거든요. 자, 이게 후보 방향이랑 중복된다는 건 있었어.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의 파장이었어. 하나의 파장에서 동일한 파장이 후보 방향 겹치는 게 있댔거든. 근데 A와 B는 서로 동일한 파장이야? 동일한 파장이 아니잖아. 그러기 때문에 후보 방향이 겹칠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난 솔직히 인문예술은 그냥 질문만 받을 생각이거든. 인문예술 너무 쉬워. 근데 됐어. 아니,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 새끼들아. 10번이니까 아니,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고 너는 이거 다 맞았어? 풀지 않았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다 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맞았어? 그때 풀었을 때 더 맞았죠. 지금은 이거는 안 풀었어요.
다 맞았으니까 안 풀었다는. 아니, 저런 뻔뻔한 경우가 없어, 지금. 훅딱 그냥 빠르게 얘기하면 가는 토마스 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은 기억날 거 아니야. 패러다임 수능 특강을 했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토마스 쿤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패러다임에서 범례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은 한 패러다임 안에 있는 하나의 범례로만 과학을 막 측정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측정해서 어떻게 되냐면 패러다임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보완하는 게 바로 토마스 쿤의 주장인 거야. 근데 그렇게 주장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맨 마지막에 매너의 역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과학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패러다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한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매너이 보기에는 그럼 우리는 새로운 거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똑같은 패러다임에서 똑같은 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나에서는 이 토마스 쿤에 대해서 얘기한 토마스 니클즈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니클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패러다임에 맞는 범례에 맞는 자료들로만 연구를 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범례에 맞지 않은 자료들은 다 제외를 한다는 거야. 야 이거 범례 안 맞아. 그럼 이거 버려. 그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변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범례를 갖고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새로운 범례를 갖고 오는 경우, 퍼즐을 풀 수 있도록 범례를 변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든 게 뭐냐면 그 뉴턴의 역학 패러다임이 양자역학 패러다임을 바뀌게 되었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간단한 인문에서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없었어. 그래서 빠르게 보시면 12번에 답은 3번이었는데 가는 나와 달리 과학 활동에 대한 이론이 긍정적인 가치를 했는데 긍정적 가치는 가나 둘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13번 얘도 빠르게 보시면 답은 4번이었는데 쿤에 따르면 정상 과학자들은 퍼즐을 풀기 위한 창의력과 함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데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가의 두 번째 문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가의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에 여기 이에 따라 쿤은 정상과학의 과학자들에게는 퍼즐을 풀기 위한 창의력과 헌신이 요구되지만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비판적 태도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는 건데, 이때 역설이라는 건 힘이 있게 강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 이게 비판적 태도가 요구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얘기한 거는 비판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냥 비판적 태도를 안 갖고 있어 라고만 얘기한 거지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토마스 쿤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13번의 답이 4번인 거야.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거지 너네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한 건 안 했다는 거야. 그 완전 말장난이었어. 오케이? 13번은 14번 기억은 기존의 범례를 활용하는 거였고 니은은 범례를 번영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억은 기존의 범례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기존의 자료만 이용하니까 이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 없어? 패러다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지우면 1번 기존 패러다임에 새로운 범례를 추가하는 거, 새로운 범례를 추가 안 한다 했잖아. 기존 범례만 사용한다 했으니까 1번 필요했고, 2번 기억을 통해 얻은 지식은 반드시 기존의 패러다임에 함축되어 있어야 돼. 그치? 3번 기존의 범례에 부합되지 않는 관찰 자료들도 탐구의 대상 아니 기억은 이런 걸 다 버리랬어. 4번 기존 패러다임의 결함을 고침으로써 패러다임을 수정하는 것은 니은이었어. 5번 기존의 패러다임이 자연에 부합한다는 걸 증명하는 목적이 된다. 이건 맞다고 볼 수 있어. 자연의 부합. 그러니까 자연에 부합한다는 게 이 패러다임의 불완전한 부분을 채운다는 말이었어. 가에서. 이건 가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연에 부합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2번이랑 5번만 보면 되는데 2번 니은을 통해 얻은 지식은 패러다임에 함축되지 않을 수 있다. 그치? 이건 맞는 건데
또 5번이 조심해야 되는 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하려는 목적이다라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기존의 법례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례를 사용하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패러다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가져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야 이거 기존의 패러다임이 잘못됐는데 이거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와야 돼 난 거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법례를 가져온 건 아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14번에 딱 2번 이었던 거고 그럼 15번 너네가 제일 많이 틀린 게 15번 같은 거야. 쿤과 니클즈 입장에서 기업부터 리을을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라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 쿤과 니클즈인데 쿤은 정상과학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 쿤은 보완하는 작업을 한다 했어. 정상 과학자애들 막 X 동의하지 않을 때고 니클즈 역시 동의하지 않고 정상과학 과학자는 퍼즐을 풀 때 패러다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활용한다. 네, 둘 다 맞습니다. 3번 디귿 정상과학 과학자들은 퍼즐을 풀기 위한 방법을 패러다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쿤은 이러지 않는다 했어. 새로운 거 안 갖고 온댔고 니클즈는 새롭게 가져올 수 있다 했었고 정상과학 과학자는 법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풀리지 않은 문제도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쿤은 아예 어땠어? 야, 볼 필요는 없어. 버려. 이런 거고 그래서 빠지는 게 메논의 역설이었고 니클즈는 탐구할 대상이 된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답 4번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16번에 보시면 보기를 빠르게 보시면 천동설의 기반을 둔 이 우주론은 중세의 천문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충돌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슬람 천문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믿었고 기하학 분야의 이론을 가져와서 투시 커플이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우주론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공존시켰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온 게 아니지. 그런데 투시 커플은 관측의 오차를 줄이는 이점까지 있었기 때문에 후대 천문학자들은 오차를 제거하는 목적에서 이를 계속해서 활용했다. 그 결과 투시 커플은 우주론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근대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동설의 기반을 둔 우주론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천문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2번이었는데 쿤은 코페르니쿠스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걸 통해 우주론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문제가 그 당시 천문학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건데 죄송해요. 2번이 아니었죠. 죄송해요. 4번이었죠. 기하학의 이론을 활용해서 도입한 요소가 근대 천문학의 과학혁명을 촉발한 것은 정상과학의 자연탐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니클즈의 설명과 일치하는 이게 새로운 법례를 가져온 거였고 기하학의 분야 이론이 지금 새로운 법례였잖아요. 천문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니클즈의 설명과 일치하는 거 맞는 거. 오케이? 나머지는 뭐가 틀렸냐면요. 1번 중세 천문학에서 자연 탐구의 토대가 되는 틀이 두 개였으므로 쿤은 그 시기를 정상과학으로 볼 수 없다고. 아니 쿤은 패러다임이 각 분야별로 다 있을 수 있댔어. 그러니까 기하학에도 패러다임이 있고 천문학에도 패러다임이 있고 다 있을 수 있다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댔어. 얘 지금 뭐야 우주의 복잡성이라는 거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 맞는 부분이잖아.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 얘 중요하지 않아. 얘는 가치가 없어 라고 버리는 거였고 3번 쿤은 이슬람 천문학자들이 이름이 어렵냐? 마이오스의 우주론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공존시키는 문제가 마이오스의 우주론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여겼을 거라고 말했고 그치? 그래서 기하학의 법례를 갖고 온 거였고 5번 니켈즈는 죄송해요. 왜 이래? 나 정신적 이 씨발 이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이름 때문에 여가 졌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마이오스 우주론과 아리스토텔레스 상상을 공존시킨 거였으니까. 죄송합니다. 5번 니크레즈는 중세 이슬람 천문학자들이 마이오스의 우주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을 공존시킨 문제를 볼 때 기존의 본에 맞지 않는 자료들을 사용했던 아니죠. 기존에 맞는 자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을 가져왔기 때문에 16번의 답은 4번.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부터 21번 고전소설 민시영전 민시영전 이거는 살짝 출연전이랑 비슷했습니다. 끝부분이 옛날에 나오지 않았었나? 모의고사. 그랬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근데 몰라요. 이거 지금 저번 주에 아침 모의고사 풀고 간 애들이 이거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누구야 무비민으로 전에 풀었을 때는 다 맞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이제 여자 윤 부인이 윤처자였죠. 원래 윤처자가 그러니까 얘네 윤처자와 민시영 둘 다 양반의 집안인데 양반들은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 부모 없으니까 얘네도 결혼시키자 하는데 야, 얘 결혼 언제 시킬까? 아 근데 결혼은 오늘 같은 날 해야 돼.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 해야 돼. 그러면 셋불도 당김에 뽑아야 되니까 지금 하자. 오케이. 둘 결혼시켜. 둘이 결혼시켜서 첫날 밤에 보낼라 했더니 첫날 밤에 여자가 어떻게? 우리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 왜 10년 후에 다시 만나면 야 그래도 우리 양반인데 양반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평민있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가서 10년 뒤에 성공하고 와. 10년 뒤에 성공하고 오면 그때 내가 너를 진짜 남편으로 인정해줄게.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가져. 하는데 얘가 9년 만에 컴백을 해. 9년 만에 컴백하는데 얘 뭐라 해? 못했다. 실패했다. 라 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해? 비웃지. 비웃는데 어떤 이제 큰 망석 갖고 있으니까 야 망한 새끼가 무슨 그렇게 큰 집을 갖고 있냐 비웃었더니 갑자기 끝부분이 어떻게 돼? 어떤 시비 노예들이 그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감사님 어디 계시냐 민자 신자 영자 쓰시는 우리 감사님 어디 계시냐 해가지고 극적 반전 딱 보여준 게 민시영전. 오케이? 질문? 19번 19번? 이거는 4번 것은 인생이 기억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예를 들어 마땅히 자리한 것은 없으면도 아내를 위해 노력한 바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돼. 민시영이 아내를 위해 노력했으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 공부했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 목공만 했어. 근데 목공이 아내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 아내는 어떤 일을 원했냐면 공부, 입신양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 노력한 바는 아니죠. 괜찮아? 또? 20번. A부터 C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B 보시면 B는 목표한 대로 대상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앞장서서 그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B 보시면요. 그러면 뒤라서 주장이 되어 좋은 날에 택할 후는 이거 지금 민시영이랑 윤차자 설득 안 했어. 그냥 했어. 그냥 니네들 와. 야 결혼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 B 부분은 뭐냐면 결혼하기 좋은 날을 뽑아야 된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뭐라 해? 오늘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이 온화한데 의관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술자리에 남자니 오늘같이 좋은 날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시키자 이거였던 거지. 얘네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3번에 여건이 갖추어지면서 감추어있던 대상의 의무가 들어간다. 민생을 불러 상투르트러 사모에 의한 감춰내니 성풍도골이었는데 근데 성풍도골이 뭐냐면 남달리 뛰어나고 고왕한 풍채라잖아. 근데 여건이 갖추어지면서 하는 게 여건 갖춰졌죠. 지금 이 상투투라는 거, 상투. 네, 상투 그렇죠. 그리고 의관이란 거는 멋진 옷과 이런 것도 다 세팅해줬다는 겁니다. 네, 감추어져 있다는 게 살짝 헷갈려서 감추어있던 거? 감추어져 있단 말이 없었는데 근데 이건 대충 느낌으로 따라잡았어야 되는데 민시영이 주인공인데 그래도 좀 남달랐던 새끼 아니었을까? 남달랐던 새끼니까 야 생각해보면 여주 목사는 대충 시장이야. 야 아무 별 볼 일 없었던 그냥 농사 짓고 있던 새끼가 10년 만에 시장이 돼서 나타났어. 남달한 새끼 아닐까? 그러니까 그건 살짝 조금 근데 여기서는 아직 남달라지기 전이잖아. 그냥 본연에서 근데 성품 도구에 보면 남달이 뛰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좀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얘가 딱 갖춰 입으니까 남달라 보이네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얘의 포텐을 발견한 거지. 잠시. 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글쎄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확실하게 설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27번 장수사는 워낙 자주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고 김광균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언제 말씀드리죠? 거기 보시면 가와 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와 나는 23번에 거기 보시면 가와 나는 시적 공간에 주목하여 화자의 내면과 삶의 태도를 드러낼 작품으로 두 작품에 나타난 화자나 대상의 모습은 시인의 정서 혹은 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체한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는 고요하고 탈속적인 풍경 속에서 겪는 내적 갈등을 말해주고 나는 도시의 삭막한 정경 속에서 느끼는 고독함을 부각하는데 자 이게 중요했던 거는 마지막에 이러한 내면에 대한 성찰은 실현 극복 의지로 이어지고 아니면 부정적인 정서를 심화시킨대. 그러니까 가와 나 두 개에 대한 설명인데 맨 마지막에 이거 가와 나 둘 중 하나는 실현 극복 의지고 하나는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거야 라고 말한 거야. 근데 너네 장수산은 아니잖아. 장수산이 뭐야? 어려움이 견디. 이게 견디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심화하는 거야 극복 의지를 말하는 거야. 극복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산이 극복 의지고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건 광장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3번의 답이 5번이었던 겁니다. 가는 호련히 견디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는 건 맞는데 나는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면 안 돼. 왜냐면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키기만 하거든. 나 안에서는 이 시련 극복 의지가 없다라고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이렇게 말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23번의 답은 5번이었던 거고 난 이 파트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저는 25번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 진짜 맘먹고 어렵게 나오면 25번처럼 나올 수 있다 라고 본 건데 왜 그러냐면 1번부터 1연에 빈 방에 홀로 있는 것은 자연에서 바람이 차가는 진술로 이루어져 소통이 부재하고 현실에 나타난대. 보시면 빈 방에 홀로 대낮에 체경을 대해야 한다 하고 4연에서는 옅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온다. 네, 고속감을 부각하는 그거라 했으니까 소통의 부재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는 매우 잘한 겁니다.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고독감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있는 거고 혼자 있다는 거니까 소통이 좀 부재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다행이었던 거고 2번 청동 비둘기랑 열없는 표목과 연결되어 생명력이 결여되었대. 일단 이건 청동 비둘기는 맞지? 청동 비둘기는 뭐야? 살아있는 비둘기가 아닌 거잖아. 근데 너네 표목이 뭔지 알아? 조금만 나무가 표목이 뭐냐면 표지판이야. 여러 명 표지판이야, 표지판. 표말 같은 거야, 표말. 근데 열이 없다는 걸 뭐겠어? 방향표. 열이 행렬할 때 그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없다라는 걸 통해서 뭔가 결여됐다. 이것도 체크해서 준 거고. 3번. 일몰은 사면에 모색이 젖는 상황에 조성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는 데서 포옹력을 보여준대. 일단 너네가 알고 있는 포옹력이라는 게 뭐야? 포옹력이 희망 아니면 위로, 공감 아니면 A가 B를 누가 안아주는 시기라는 말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포용력은 고독감이랑 멀어. 고독이랑 혼자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포용력은 뭐야? 고독해 있는 사람 누가 안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포용력은 고독감과 멀어.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었던 거야. 포용력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작품에. 그러니까 1번은 그래, 고독감이 얘기했으니까 소통도 오케이. 생명력 그래 청동 비둘기니까 오케이. 4번 조우는 가등은 오련의 황혼이 만드는 광경의 일부로서 외로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게 가등은 뭐냐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되게 조그맣게 좁아졌다는 거야. 좁아졌다는 거야. 조우는 거둥이가 있잖아요. 근데 조우는 그거예요. 그 조은이 이렇게 좁아진 건데요. 시적 허용이라는 것도 그냥 이거 거의 없는 말이에요.
없는 단어를 지어내고. 그러니까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 너네 가로등이 쫙 펼쳐서 밝게 빛나야 되는데 어느 한 곳만 빛내주고 나머지는 다 빛내주지 않아. 그럼 되게 분위기가 어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런 것을 보여. 그러니까 시적 분위기 갖는 거고. 그다음에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오는 것은 오연의 내거리에 다른 들치는 행위로 원인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4연이랑 5연이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야 돼.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울어서 막 뛰는 거다. 이렇게 이해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 2, 4, 5는 어떻게든 때려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3번의 포용력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무조건. 그래서 답이 3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그냥 고민도 안 하고 포용력 많이 안 되지 않아서 그냥 3번 바로 체크해서 너무 잘한 거고요. 근데 그래서 언제나 말하는 게 문학에서 어렵게 나오면 적절하지 않은 건 그나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걸 체크하려면 그나마 가장 적절한 거를 체크하는 게 바로 25번 같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나머지 질문? 그게 살짝 헷갈리는 건데. 네. 26번에 죄송해요. 몇 번? 26. 네, 26번에. 네, 답이 3번에서 맞았는데. 네. 아람설이 큰 소를 다람쥐와 마찬가지로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장수산영화 자체가 완전 정적인 거야. 정적이라는 게 움직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아람설이 큰 소리 베어직진 노하이 응. 라는 말이 그러니까 큰 소나무가 베어졌다. 넘어졌는데도 소리가 안 났다. 그러니까 아니지, 울렸잖아. 울렸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산도 너무 조용하니까 그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요함을 부각시키는 소리죠. 그래서 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억. 하고 다람쥐도 도망을 안 쳤대. 좁지 않다가 이렇게 막 도망쳐야 되는데 내 생각보다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면 다람쥐 어떻게 됐어? 도망치거나 하고 도망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니까 되게 정적인 거. 되게 헷갈렸던 게 넘어졌으니까 소리가 크게 났는데 얘가 정적인 분위기랑 관련이 있는 게 없나? 그러니까 이거는 장수산의 좀 전체적인 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네. 하고 해방조문 질문 30번. 30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일단 현은 처세주의를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 나 하나, 저 하나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이 처세주의에 대한 개념이 중략 다음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현은 앙탈을 부렸으나 결국에는 처세주의를 내려놓고 소설부를 대표하여 대회 회장으로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대회 회장으로 나가게 되는 부분은 중략 전입니다. 그런데 대회 회장으로 따라. 네. 그러니까 이 중략 전에는 현이 처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 중략 전에는. 중략 전에는 현이 처세주의에 내려놓은 건지, 여전히 처세주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처세주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건지는 몰라. 근데 이 처세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중략 다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30번의 답이 2번이었던 겁니다. 29번에 네. 1번 이 답이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기획은 상대를 못 만나게 여기는 바로 그거죠. 네, 형공 그간 많이 변하셨다고요. 제가요 소문이 그러니까 이게 변해서 어떤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김직원이 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알았어야 되거든요. 네. 김직원은 현에게 뭐라 했어 중력 전에 그렇지. 아무것도 하지 말랬어. 어떤 대회에 나가지 말라. 하지 말라 했어. 근데 근데 대회 지금 나가는 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랬는데 했잖아 일단.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변했다는데 변했다는 거 하나 멸하니 김직원이 공산당 같다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산당 같다는 것 자체를 뭘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한 게 못마땅한 거야. 안 했으면 했는데 김직원 입장에서 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했는데 뭘 한 거야 지금 현이. 그러니까 김직원 입장에서 현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현이 공산당을 같다는 행동을 취하니까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여기긴 했으나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니죠.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너 왜 갔냐? 이런 거지. 확인. 저 31번 맞긴 했는데. 네. 자, 네, 한번 보시면요. 4번에 현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로 인해 동지들 사이가 경원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새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나 저항감이 지식인들 간의 대립을 촉발했음이라는 건데, 자, 이것도 보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보기에서 지식인들이 대립을 이룬 이유가 뭐랬어? 네? 이념적 잣대야. 자, 여기서 내가 이거 해방전후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 해방전후가 뭐냐면 이 해방 이후에 좌우 이데올로기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 아니면 나가냐.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지식인들이 막 서로 대립한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현도 뭐라 하냐면 여기 디귿본 쪽에 특히 정치적 고향이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이 뚜렷이 갈리면서 말 한마디에 벌써 딴 사람처럼 서로 경원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새 질서를 만들긴 거를 저항하자 이게 아니라 새 질서를 구축하려고 해. 근데 새 질서를 구축할 때 보수냐 진보냐는 거야. 너 보수야 너 진보야 이것 때문에 경원이 생긴 거지. 이 새끼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해? 야, 이 새끼 조져!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지금 4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움직임이나 저항감이 이 대립을 촉발했다 나와 있거든. 대립을 촉발한 건 이데올로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애니아스 없으시면 마지막 32번부터 34번. 가는 이의 낙지가 나는 권임융의 풍화 별공인데 이것도 33번 보기 읽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가에서는 이익의 낙지가 그냥 자연 친화만 얘기하는 거였고, 근데 나에서는 살짝 얘는 MBTI가 2인 거죠. I가 아니라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친구랑 너무 만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친구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좋으니까 이거 살짝 경계해야 된다 라는 거였던 내용이 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질문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 33번 33번. 자, D에서 명성이 감추어진 결과는 C에서 낮은 벼슬을 두루 거친 행적에 기인한다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은 벼슬을 여러 했기 때문에 명성이 감춰졌다는 거거든. 기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D를 봐봐. 그러니까 발길이 끊겨서. 근데 명성이 감춰진 이유가 뭐냐면 누황의 안과하여 강표에 실어먹고 세상의 길을 밟거나 명성이 감춰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성이 감춰진 거는 세상에 발을 끊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사람 단절해서 내가 명성이 끊어진 거지, 명성이 감춰진 거지, 내가 낮은 벼슬을 해서 명성이 감춰졌다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말장난이었던 거죠. 기인했던 것 자체가 낮은 벼슬을 해서 내가 명성이 감춰졌다 이건데, D에서는 세상 길에 발을 끊어서 속사람 단절하면서 속세를 끊으면서 명성이 감춰졌다 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33번에 답은 4번. 5번은 왜? 몇 번이? 5번 5번. 2에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묻는 물음은 A에서 중림 섞인 바람과 함께하는 자세와 관련된다는데, 이 보시면 남은 인생이 얼마는 거 이 아니 지름 이게 무슨 말 같아? 대충 느낌이 어떤 거 같아?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겠냐? 야 얼마나 남았냐 즐기자 이런 의미인 거야. 왜냐면 이 전체적인 내용 보면 서로 다툼이 없으니 시기할 누가 있겠냐, 띵구름은 실이 없고 날아가는 인생 한가하다, 남은 인생이 얼마냐, 얼마 로고가 남은 인생 얼마일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언제 말했잖아. 문학에서 물어보는 건 서리법이라고.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조하게 쓰는 건데, 남은 인생 얼마나 될까? 에이 그냥 즐기자. 그냥 즐기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립 섞인 바람과 함께하는 자세가 뭐야? 자연 친화였잖아. 내일 어떻게 즐길래? 자연 친화하면서 즐기고 싶어 하잖아. 그니까 33번에 5번도 맞는 거죠. 32번에 32번에
1번이 맞는데 네. 태도와 판단의 누가 큰가? 그러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대조적 시각을 통해 태도와 판단, 이 판단도 너무 집착하면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문화 개념할 때 태도와 관련 있는 말이 어조와 관련 있는 말이 감정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태도에 따라 또 판단이 달라지잖아. 만약 생각해봐, 너가 나를 되게 그래, 수능생 되게 잘하는 선생님이야 했을 때 너가 나를 수능생의 수업에 대해서 판단해봐 할 때 너는 어떻게 판단을 했어? 수능생 수업 좋다 생각하거든. 근데 너가 날 되게 싫어해. 진짜 날 죽이고 싶어 해. 그래서 막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럼 너가 나를 대한 태도 역시 어떻게 했어? 안 좋겠지. 그럴 때 내가 수능생에 대한 수업 어떻게 생각해? 판단해봐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안 좋게 쓰겠죠. 그러니까 태도와 판단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 시각을 통해 이 태도를 드러냈냐라는 건데, 가에서는 어떤 태도야? 화자의 태도가 자연친화, 나에서도 좀 자연친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살짝 플러스로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와 나에 둘 다 대조적 시각가 나오냐? 그건데 둘 다 나오죠. 속세와 자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해했어. 네. 지금 집에 일찍 가려고 너 일찍 가라는 거 아니지? 야, 고작 1시간 일찍 가는 거 질문 열심히. 중요하지. 그렇지. 1시간 일찍 가는 거 중요한데. 약간 하나 좀 그건데 28번에 2번 액자식 구성. 네. 액자식 구성이 자세히 없죠. 액자식 구성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응. 답을 2번을 짚했었는데 네. 액자식 구성 정치 문제를 네. 이게 액자식, 무빈 씨 혹시 아시는지? 그냥 이게 외부 이야기 안 해. 네.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림 액자 한번 생각하면 돼. 액자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액자가 이렇게 틀이 있지, 액자 틀. 그치? 그다음에 이 안에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자, 이 액자에서 그림이 중요해, 틀이 중요해? 그림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틀이 외부 이야기고, 이 그림이 내부 이야기인데, 아까 방금 너가 말했던 것처럼 그림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내부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고 이게 바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야. 주제. 내부 이야기. 이게 바로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하면 좀 되게 추상적인데, 예를 들면 윤은길 작가의 종탑 아래에서라는 작품이 있어. 종탑 아래라는 작품이 어떤 구성이냐면 이렇게 똑같거든? 근데 이 외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인공 건호가 환갑이야. 환갑인데 건호가 친구들한테 자기 첫사랑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오랜만에 동창이 모였는데 야, 씨발 너 뭐 첫사랑 없냐? 하니까 건호가 원래는 되게 묵묵했던 얘인데, 나도 첫사랑이 있었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이거 첫사랑 얘기하는데 하고, 건호가 때는 언제냐면 1900 몇 년도 하면서 이제 여기로 쏙 들어간 거야. 내부 이야기야. 그러니까 살짝 시간과 관련된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건호의 첫사랑. 그 이제 건호가 몇 살이겠어? 환갑이겠어? 아니겠어? 대충 얘는 초등학생이겠어. 이게 액자식 구성.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말이 시간의 역전이겠지. 역순의 구성. 액자식 구성은 시간이랑 좀. 시간의 관련. 왜냐면 외부의 건호가 환갑이었다가 지금 다시 거꾸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여기서 내부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 다시 외부 이야기로 나와야 돼. 잘못 이해했을 때가,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데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하나의 그 주인공이 썰을 푼다 생각하면 편해. 썰 푸는데 우리가 옛날 썰 풀어야 되잖아. 옛날 썰 풀게 되면 그 이야기 속도 내부 이야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1, 2번 겹쳤던 거지.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시간의 역전이나 외부 이야기랑 내부 이야기 대체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됐어.